네,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코너를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주식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 조성일 전문가 모시고 이제 연말이니까 시장 전반적인 좀 상황과 내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좀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벌써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있으면 올 한 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내년은 좀 좋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뭘 준비하셨는지 네. 떨리네요. 네, 저희가 항상 브로더스를 하면서 네. 준비하던 방식과 좀 다르게 방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질문하셨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거든요. 네, 첫 번째 반도체 쪽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반도체 업황이 올해 참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내년엔 또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는 의견이 맞는데, 네. 예, 그렇잖아요. 네. 우선 반도체 가격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는데, 네. 지금 반등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다던데, 어떤 부분을 보시고, 네. 예, 그런 의견 주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주로 메모리 반도체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나와 있는 제품들의 값을 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 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두 가지 제품에 대한 값을 볼 수 있을 텐데 작년부터 내내 가격들이 급하게 빠졌던 부분 때문에 주가도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D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도 작년부터 이어졌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하락폭이 올해 3분기 특히 또 10월달 들어서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좀 이제 진짜 바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분기부터 네. 하락 추세를 멈추고 반등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가격을 볼 때 현물 가격과 스팟 가격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고정거래 가격을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보면 조금씩 이제 저점을 짚고서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주가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오른 그런 이유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내년에 뭐 시총 삼성전자 400조 간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또한 그 5G 통신이 크게 성장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업황도 좋아질 거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와 5G 스마트폰의 시장이 커지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5G 통신이 이제 올해 4월 달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용화를 먼저 하게 되면서 네. 본격적으로 개발가 되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큰 원년은 내년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중에서 5G 폰이 한 5천만 대 팔릴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예. 내년에는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도 이제 오픈되다 보니까 아마 5배 성장한 한 2억 5천만 대가 팔릴 걸로 전망이 돼요. 예. 그러면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워낙 4G 대비해서 워낙 상당히 많은 데이터량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될 수 있는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D램 반도체의 성능도 뛰어나됩니다. 그래서 고성능 D램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수요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그에 해당하는 그런 고성능 반도체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업체가 별로 없죠.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5G 스마트폰이 커져가면서 더 고성능의 그런 D램 반도체를 많이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성능뿐만 아니라 탑재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적인 스마트폰들이 한 대당 D램이 한 4GB 정도 되고 있는데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한 16GB 정도의 큰 대용량을 탑재하게 되다 보니까 성능도 고성능을 원하게 되고 또 탑재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좋은 시장이 열린 것이죠. 예.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던데 그쪽은 좀 어떤가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오스틴에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2000년대 후반때 그때부터 이제 진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나온 게 사실 몇 년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참 저력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매우 저조한
점유율이었는데 예. 점차 키워가더니 지금 세계 2위예요. 아, 예. 세계 1위 대만의 TSMC가 거의 한 50% 육박하는 점유율인데 네. 점점 갉아먹으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한 18% 정도의 점유율 2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이제 맨날 메모리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본다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40%도 되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거의 60% 이상, 한 70% 정도의 큰 시장이 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입니다. 예. 이 시장을 또 여기서 먹어야지만 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한층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단계일 텐데 이 부분을 좀 늦었지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중에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그런 연구비와 시설 투자비도 집행하고 있고 또 워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그런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올해 내용 보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먹거리 사업을 내세우면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육성시키겠다,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발표한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그런 이제 어떤 공장 지을 때 이제 오픈할 때 찾아가서 격려 한마디도 한번 해주고 아, 예, 또 막 맞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막 인도도 한번 해주고 막 그런 지 그런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 그래서 예전에 나왔죠. 네. 화성 공장에서 뭐 7나노 EUV, 네. EUV 그런 장비를 이제 착수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때도 막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장려해주고 있고 그런 예. 부분도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무려 한 133조 원 정도의 시설 투자를 투자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한번 더 해보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 같고요. 네.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SMC를 따라잡으려 한다면 매우 이제 정말 고난이도의 미세 공정에서 그 실력을 따라잡아야지만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습니다. 예. 그래야 뭐 애플과 뭐 퀄컴이든 다양한 그런 기업들로부터 수주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인데 약간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 회로 선폭 봤을 때 뭐 몇 나노냐 이런 부분이 나노미터라는 부분이 단위가 쓰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7나노부터는 매우 어려운 분야에 들어가게 되는 영역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일반 노광 장비로는 안 되고 EUV라는 장비를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 예. 이게 한 대당 1,500억, 2,000억 대입니다. 아, 예. 매우 비싼 네덜란드의 ASML에서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장비인데 네. 1년에 몇 대 만들지도 않아요. 아, 예. 그 장비, 비싼 장비를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구매를 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그런 매우 미세한 7나노미터 또 그 이하 영역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TSMC와 삼성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 개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고성능의 그런 반도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앞으로도 삼성과 TSMC밖에 없다. 예. 그런데 이 정말 너무나 고난이도의 미세 공정 싸움에서 네. 이제는 삼성이 네. TSMC보다 좀 더 앞설 수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7나노미터뿐만 아니라 네. 더 아래 막 6나노, 5나노, 특히 다음 또 단계의 기술 영역인 3나노미터 네. 이 부분 뭐 GAA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영역에서도 삼성이 오히려 TSMC를 앞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투자금만 더 진행된다고 한다면 네. 점점 TSMC가 갖고 있는 점유율을 삼성이 더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투자를 할 때에 반도체 업종에 투자할 때도 물론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봐야겠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쪽 네. 이쪽에서 삼성과 같이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 뭐 네페스나 테스나나 뭐 LB세미콘 이런 기업 SF 반도체도 그렇고요. 네. 이런 기업들 쪽에 좀 중장기 투자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좀 시스템 반도체가 커가는 그런 상황에서 좀 의미 있는 좀 편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그리고 그 중국이 반도체 굴기, 또 네. 일본의 수출 규제, 그 인텔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 등 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그런 방법은 있나요? 우선은 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다들 네. 좀 이게 두려워하시고 하는데 네. 저는 그 시기는 좀 뒤 멀다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네. 정말로 미세 공정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물론 미세 공정이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기술이 딸린
좀 약간 과거의 기술을 가지고서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도 물론 있는데 당장 중국이 뭐 제조 2025라고 해서 반도체 자급률을 30%에서 70%로 올린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여러 자국에 보조금을 주면서 장려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빨리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막대한 시설 투자도 필요하고요. 네. 물론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금액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좀 보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술력이 많이 좀 힘들죠. 예. 삼성이 거의 30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했던 그 노하우가 금방 되겠습니까? 쉽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2010년대에 있었던 치킨 게임도 이겼던 기업이 삼성인데 그 노하우를 중국이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 중국은 어쨌든 반도체 자급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이 필요한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내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물품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좀 성능이 좀 딸려도 되는 그런 반도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쪽에서 아마 중국이 스스로 자급률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LCD 있잖아요. 예. LCD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LCD 그런 점유율을 뺏어 먹을 때 처음에는 수율이 잘 안 나오죠. 기술력이 딸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중국이 벗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조금 수율이 낮게 된 그런 LCD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 예를 들면 뭐 유아 아동이 쓰는 그런 완구에 쓰이는 그런 LCD를 납품한다거나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수율을 높였거든요. 아마 반도체 부분에서도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아마 그런 쪽으로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진이 높고 고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반도체 쪽 시장에서는 힘들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일본 수출 규제 이슈 나오고 있는데 뭐 일본 쪽에서 3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뭐 브라스토나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피해 없지 않습니까? 아, 네, 맞아요. 예, 지금 떳떳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도 우리가 납품하겠다 이렇게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 안 될 것 같고, 아까 뭐 이제 인텔 얘기하셨는데 네. 인텔이 지난달인가요? 그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새로운 그런 폼팩터로 해가지고 뭐 옵텐 메모리 얘기를 나왔는데 그것도 굳이 우리나라 와서 그거를 발표를 한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쪼달리니까 네. 해본다고 하는데 그 옵텐 메모리 관련해서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게 현재 나와 있는 뭐 D램보다 성능이 좋다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뭐 쉽게 따라갈 수 없다는 부분도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추후에 옵텐 메모리 관련해서 좀 다른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조용해요 지금요. 예. 뭐 인텔이 워낙 큰 돈을 투자했던 비용이 있다 보니까 좀 울면 거저먹 것식으로 지금 나온 게 아니냐. 실제 시장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까지 반도체 쪽 업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좋은 질문들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그 LCD랑 OLED 쪽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적자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적자를 보고 있죠. 예, 네. 삼성 쪽은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디스플레이 네. 쪽도요. 맞아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조금 LC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화면을 보여주게 하는 기술이 뭐 LCD냐, 뭐 OLED냐, 뭐 QD냐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PDP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의 매출의 거의 80% 90% 이상이 다 지금도 LCD입니다. 근데 네. 중국의 이제 정부의 보조금에 힘입어서 LCD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고요. 워낙 보조금을 많이 내면서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LCD 기업들은 적자가 나도 또 보조금 받으면 되니까 무리하게 공급을 막 과잉시킨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독이 되어서 네. 이제는 중국 기업들도 과잉 그런 공급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보다 보조금을 받을 수도 없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LCD 가격들이 빠지고 있는, 패널 가격들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말로는 지금 삼성과 LG도 LCD 쪽 구조조정을 시작했고요. 네. 또 중국도 이제 조만간 이제 좀 조정을 좀 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LCD 가격은 좀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 대세는 LCD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물론 LCD를 안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점점 LCD 쪽에 대한 그런 노출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자가 심했지만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도 점점 이제 OLED TV 쪽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쪽에 대한 좀 분야를 넓혀간다 한다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LCD로 인한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네요. 하지만 당장은 좀 어렵다. 당장. 좀, 예. 예.
한국은 먼저 OLED를 상용화해가지고 네. 그 매출도 내고 있고 중국도 뒤늦게 시설 투자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앞으로 왜 OLED가 네. 그렇게 각광을 받을 건지 네. 예, 그런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네. 일단 LCD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백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하면서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백라이트가 필요하고 또 앞에 패널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정해진 틀에서만 화면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뭐 구부리거나 예. 휘거나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 항상 백라이트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께도 줄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백라이트가 빛을 쏘다 보니까 완벽한 검은색을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암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LCD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백라이트뿐만 아니라 앞에 뭐 도광판, 편광판, 뭐 컬러 필터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스스로 전기 신호만 주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유기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두께도 줄일 수 있고요. 유기물질이 촘촘히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투명한 디스플레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OLED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최근에 우리가 폴더블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도 다 OLED로만 구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OLED가 더 각광받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예전부터 2010년대 초반부터 중소형 패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그만한 사이즈에 해당하는 중소형 OLED 패널을 만들면서 거의 점유율 99%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90% 초반대, 예. 80% 후반대 쪽으로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은 OLED 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서로 고유의 기술을 뽐내고 다투고 있잖아요. 뭐 그러고 있죠 요즘에. 예. 서로 간에 광고에서 디스하고 있고.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쪽 폼팩터가 대형 TV 시장에서 이길지는 그런 뭐 더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 쪽에서 하고 있는 퀀텀 닷을 네. 활용한 그쪽 OLED 그쪽 이제 TV 쪽이 좀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LG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OLED 패널이긴 한데 삼성 쪽 OLED에 구현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전문 용어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TFT라고 해서 방막 트랜지스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유기 물질에다가 전기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스위치 역할인데요. 네.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이지만 예, 삼성에서 중성 패널에서 구현했던 그런 O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LTPS, TFT라고 해서 그런 기술로 이제 구현했는데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대면적 대형 TV를 이제 출시하면서 이제 옥사이드 TFT라는 기술을 활용하면서 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화이트 OLED라고 좀 하는 용어가 있는데 예. 이제 삼성에서 하고 있는 OLED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좀 OLED 방식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LCD예요. 그렇죠. LCD인데 네. 이제 또 삼성이 또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RG, 그러니까 레드와 그린 쪽은 유기물질 사용하게 되고 네. 이제 블루, 청색 같은 경우에는 퀀텀 닷을 활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력이 좀 달라요. 근데 뭐 어느 기술력이 낮다가 보시기 어렵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대형 TV에서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 쪽에서 좀 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도 기대가 되는데 삼성이 저번 달이죠. 우리 퀀텀 닷 쪽 관련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 거의 13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퀀텀 닷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의 기업들은 반드시 또 스터디를 하셔야지만 그래서 종목들을 뽑아 놓으셔야지만 언제든지 투자를 이어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도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예. 네. 또 최근 갤럭시 폴드 출시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화웨이 폴더블 폰 메이트 X, 네. 그다음에 이제 모토로라 폴더블 출시로 폴더블 폰 시장도 좀 뜨겁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시장에서 전망과 핵심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갤럭시 폴드가 완판되었고 뭐 5차 완판, 6차 네. 완판 이렇게 마케팅식으로 내용 나오고 있고 뭐 화웨이의 메이트 X도 완판되었다. 네. 얼마 전에 모토로라도 나왔고요.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스마트폰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람들의 수요를 더
만족시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패널도 채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는 또 폴더블처럼 뭐 안으로 접든 바깥으로 접든 뭐 이렇게 접든 클램쉘로 접든 다양한 폼팩터를 통해서 지금 폴더블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대세는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폴더블 쪽에 대한 그런 공부도 우리는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련된 기업들이 미리 좀 10월달과 9월달 미리 좀 올라온 기업이 좀 있었죠. 했는데 네. 앞으로도 그런 기업들은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언제든지 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폴더블에 대한 시장성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내년도에도 삼성에서 폴더블 갤럭시 폴드 2가 나오게 되고요. 네. 또 뭐 기존 나왔던 화웨이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또 7개의 신 모델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회는 많이 열려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폴더블 쪽에서 들어가는 기술력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는 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휘어지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PI라고 해서 폴리 이미드 필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투명한 우리가 앞에 트랜스페런트랑 붙어서 CPI 필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일을 잘 하고 있는 뭐 코오롱 인더 네. 이런 기업들도 괜찮을 것 같고 CPI의 단점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우리가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하는 그런 또 패널 그런 부분도 필름도 있는데 이쪽에서 일을 좀 잘하고 있는 뭐 비상장 기업도 하나 있긴 있는데 그 기업은 투자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UTI라는 상장된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 기업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OLED 패널이다 보니까 유기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레드 호스트 쪽을 일하고 있는 덕산 레오록스 네. 이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 부분이 있죠. 힌지라고 해서 우리가 폴더블 폰을 접게 되면 네. 접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잘 접히게끔 도와주면서 접히는 부분에 틈이 나지 않게끔 잘 막아주고 먼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부순물이 안 들어가게끔 막아주는 힌지 네. 이 부분을 이제 KH 바텍 이쪽에서 일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어야 되는 기술력도 필요한 것이고 더 똑같은 사이즈의 핸드폰을 더 얇게 만들어야지만 접었을 때도 이질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존까지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그 위에 손으로 터치했을 때 터치를 인식해주는 패널도 같이 있었거든요. 터치 스크린 패널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합치는 그런 기술력이 요즘 필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삼성에서는 각 기업들마다 불리는 이름이 달라요. 다른데 삼성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Y 옥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보면 BH 네. 이 기업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보고서 투자를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좀 제가 꼽고 싶네요. 네. 참 좋은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제 가격도 점차 내려가겠죠? 지금은 뭐 200만 원도 넘어가고 있는데 예. 어쨌든 모든 산업들이 다 조금씩 공급량이 늘어나고 되고 하게 그렇죠. 되면 또 원가를 더 낮게끔 더 하게 되면 할 수 기술력이 있게 있으니까요. 되면 예. 그건 내려가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올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예. 힘들었던 한 1년이었죠. 예. 그렇죠. 그런 올해 좀 흐름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네. 흐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요. 네. 제약바이오 업종 2019년에는 뜬다.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맞아요. 근거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난 일들이지만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HLB, 신라젠, 메지온 또 헬릭스미스 그때는 바이오메드였죠. 그때는 그렇죠. 또 정말 다양한 많은 기업들이 올 한 해에 임상 2상 또는 3상에 대해서 FDA를 두드리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꺾이면서 같이 제약바이오도 무너진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장 꺾인 것 이외에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헬릭스미스, 엔젠시스 이제 임상 오용 예. 부분 네. 좀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신라젠 팩사백 무용통 논란 네. 있었고 또 강스텐 바이오텍도 이슈가 있었고 맞아요. 또 HLB도 뭐 지금 주가는 올랐지만 한동안 힘들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 때 맞아요.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그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중요한 기업들이 번번이 다 고배를 마시다 보니까 업종이 다 같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아쉬운 흐름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티슈진도 있었고요. 네. 예, 인보사 사태. 예. 근데 그래도 올 한 해 정말로 이것도 있었죠. 한미약품도
라이센스 아, 아웃했던 기술 것들을 반환이요? 반환했던 이슈도 있었고요. 네.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얼마나 더 큰 악재가 있을 수 있겠냐. 그렇죠. 예,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재들은 다 나왔다. 네. 그때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나 차바이오텍 때 회계 이슈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삼성 바이오. 나왔었고요. 그렇죠.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악재들은.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요. 단순하게 이제 야 너네 바이오시밀러 하네. 너네 임상 이상 파이프라인 있네. 삼상 하고 있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이런 용어만 있다고 해서 예, 그런 프리미엄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오래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럼 다음 달에 네. 좀 상장도 또 많이 하잖아요. 신규 공개들이. 많이 하죠. 예, 체크해볼 이슈들은 좀 있나요? 예, 우선은 항상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네. 매 연마다 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11월과 12월 달에 상장 기업들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뭐 노터스라는 기업도 있고 네. 뭐 브릿지바이오라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12월 달에 좀 미국 시장을 좀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올 바이오파마 네.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10월 달에 있었던 중국 임상 2상을 잘 결과를 냈고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더 힘을 내서 같은 안구 건조증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 임상 3회 1상의 탑라인 발표가 좀 있습니다. 이때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시장은 이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12월에 국한된 좀 안 좋은 이슈도 한번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 대주주 요건이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1분기, 2분기 때 평균 주가보다 빠져 있지만 몇몇 기업들은 HLB를 포함해서 몇몇 기업들은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분명 그런 기업들은 올해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7조 원을 매수했기 때문에 분명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번 12월 달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추가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만 신용장고 물량이 5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만약 12월 달에 시장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분명히 이 신용 물량들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만약 신용 잔고율이 5% 또한 7%, 10%이 정도 되는 종목을 한다면 우리가 그 종목들도 좀 조심하는 그런 전략도 대비해 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지금 네. 싸우고 있잖아요. 네, 메이톡스랑 대용제약이 오랫동안 좀 싸움을 하고 있죠.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내용들 배경 설명들은 뭐 인터넷 쳐보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배경 설명은 제가 조금 이제 좀 제외하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느 균주가 맞냐. 보톡스 균주는 자연 상태에서만 채취할 수 있고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어떻게 갖고 있는 거냐, 누구 균주가 맞냐 이런 싸움들을 국내에서도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미국 ITC에다가도 제소했던 부분이 있는데 ITC에 제소하게 되면 또 상대방의 서로의 패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한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든 그런 비용, 소송 비용은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이톡스와 대용제약 모두도 다 일회성 비용일 수 있겠지만 그 소송 비용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악화된 부분도 좀 있죠. 예. 일단은 서로 간에 양사가 각자 좀 전문가를 이제 섭외해서 서로 상대방의 그런 균주를 테스트했던 데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때 결과를 본다 한다면 대용제약의 균주가 메이톡스 균주와는 다르다라는 게 나왔었고 네. 이걸 가지고서 아마 이제 미국 ITC 쪽에다가도 또 내용들이 내년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또 지리한 좀 그런 다툼들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양사의 실적을 매 분기마다 갉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잘 생각 들고요.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예.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보톨리눔 톡신 시장에서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실제 이제 이름은 보톨리눔 톡신입니다. 예. 타입 A 이 균주인데 이쪽 시장이 물론 이제 엘러간이 매우 크게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먹거리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두고 그러니까 미국과 또 중국 시장 이쪽 싸움을 두고서 싸우는 그런 영역 속에서 이제 균주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두 기업이 이 싸움은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싸움은 절대 아니다. 양사의 명운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는 어느 준주가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더 횡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리고 미국이 아무래도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네네네. 그렇죠. 예. 미국 시장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네. 매우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 이렇게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큰 파이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미국 시장이랑 그 인접한 캐나다 시장을 합치면요. 네. 그 미국과 캐나다 시장이 거의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거의 한 49%, 50% 차지하고 있고요. 예. 캐나다를 떼버리면 미국만 본다 하더라도 한 40%대 초반대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큰 엄청- 시장을 어떻게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드릴 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어렵지만 불굴의 의지로 셀트리온 같이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뚫으면 그만큼 큰 파이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 그걸 보고서 하는 거죠, 사실요. 예. 네. 또 미국은 좀 약값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예. 비싸죠.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무슨 말을 좀 하지 않았나요? 애초에 트럼프가 네. 당선될 때도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 오바마 케어 철폐하고 약값에 대해서 본인이 좀 건들겠다. 그래서 이 약가가 낮춰져서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에게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끔 하겠다 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좀 길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부분 때문에 공약이 아직 좀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아마 올해 6월인가요? 그때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가 가격 투명성도 제고시키고 또 품질 투명성도 좀 요건도 높이겠다는 부분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네. 뭐 6월달에 발표했는데 지금도 뭐 따뜻한 내용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뭐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좀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한 이슈와 또 트럼프 탄핵에 대한 이슈가 좀 수면 내려오게 되면 또는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해서 내후년에도 임기를 이어간다 한다면 그때는 좀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식물 시장도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당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그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조금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네. 전체적인 일정을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예. 종목에 투자할 때 네. 뭐 이제 단기성 뭐 수급이나 차트만 보고 이슈만 보고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한다면 그 업종과 그 기업에 해당하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밸류 체인이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야지만 어떤 용어가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금세 빨리 찾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해서 빨리 투자에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산업에 대한 이해, 밸류 체인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미국에 도전을 할 때 신약 기업들이 임상을 할 때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물론 인터넷에도 많은 내용들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을 찾는 단계가 있겠죠. 예. 거의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한 5,0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의 많은 후보 물질들을 다루고 있죠. 통해서 10개 정도, 20개 정도 이 정도의 그런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뽑아내고 나면 처음부터 사람에게 실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전임상 또 동물 대상으로 한 비임상 실험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예. 그 임상 시험을 한 1년, 2년간 뭐 조금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 시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임상 시험, 비임상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나왔다. 네. 야, 우리가 이 물질만큼은 진짜 우리가 한번 회사에 사활을 걸고 파이프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임상시험 해보자. 결정했으면 이걸 가지고 미국에다가 우리가 IND라는 좀 절차를 받게 됩니다. 네. 신약시험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인베스티게이션 뉴 드러그라고 하는데 IND 신청하게 되죠.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임상, 1상, 2상, 3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개는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환자 한 20명 정도, 일반인이 한 20, 30명 대상으로 하는데 한 1.5년 정도, 1년 반 정도 걸리게 되고 통과하고 나면 임상 2상에서 한 2년 정도 네. 걸리게 되고
그거 통과하게 되면 임상 3상에서 한 3년 정도 3회 1상, 3회 2상 통과하게 되죠. 예. 근데요. 임상 1상, 2상, 3상 통과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확률입니다. 예.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요. 막대한 비용과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임상 3상까지 통과했다 하더라도요. 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또 난관이 또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냐면 3상까지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나면요. 이제 만약에 그 약품이 만약에 케미컬 약품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네릭 약품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NDA라고 해서 뉴 드러그 이제 어프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미국 FDA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 신약을 이렇게 했는데 신약 이거 허가 좀 해주세요라는 게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BLA라고 해서 바이올로지컬 라이센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신청하고 나면 FDA에서는요. 우리나라 기업이라 한다면 우리나라 공장으로 와요. 그 기업에 예, 와서 네. 실사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GMP라고 하는데 실사를 하고 돼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CGMP라고 하는데 네. 실사를 하게 돼서 진짜 얘네가 공장 봤더니 정말 우리 미국 우리 FDA가 규정하고 있는 그런 여러 규격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체크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체크하는데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감사하죠. 근데 통과하는 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FDA가 실사하고 나서 이제 공문을 하나 보내요. 예. 우리가 이제 CRL이라고 해서 Complete Response Letter라고 하는데 이제 보안 사항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예. 이거를 그 기업들은 FDA가 이렇게 요청했으니까 우리가 공장 시설에서 제조 시설대에서 이렇게 수정해야겠다. 준비하게 되는 거죠. 보완도 하고 그걸 보완한 부분들을 서류로 작성하고요. CRL을 이제 FDA가 내보내면요. 미국 FDA에서는 또 한번 체크하게 돼요. 해서 얘네가 잘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 나눠집니다. 네.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 이내에 보완하게끔 요구하는 거고요. 뭐 클래스 2를 FDA가 만약에 그 기업에다가 요구했다면 6개월 이내에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통과가 되어야지만 허가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네. 지금 말만 해도 지금 예. 많잖아요. 네. 어려워요, 지금요, 이렇게. 예, 그렇네요. 이게 신약 기업들한테는 다 거쳐야 될 숙명이고요. 단계입니다. 그만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비용과 시간뿐만 아니라 절차도 어렵고요. 신뢰가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공하면 셀트리온 케이스처럼 큰 파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투자자들도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5G 쪽도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3분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우선은 뭐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부분도 많이 있겠고요. 네. 당연히 그렇죠. 좀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는 욕구는 있었다. 네. 그로 빌미해서 또 공매도 물량도 좀 들어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이제 5G 장비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가 우리가 이제 KMW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종목에서 이제 주요 벤더들 중에서 노키아 쪽이 있는데요. 네. 노키아 쪽에서 관련되어서 이제 우리가 CR이라고 해서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해가지고 단가 인하 네.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협상하다 보니까 돼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기존에 한 단위당 100원에 팔았던 것을 이제는 90원에 파는 거죠. 당연히 그만큼 매출도 그렇지만 이제 마진이 주는 거죠. 줄어들겠네요. 그것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한 벤더에서는 예를 들면 매 달마다 이거 가정입니다. 네. 매 달마다 KMW로부터 이 정도의 물량을 줬던 분이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KMW야 아니면 어떤 기업아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요만큼 받던 거를 한 번에 요만큼 사갈게. 네. 대신 많이 사가는 만큼 단가를 좀만 좀 인하해줘. 우리가 이제 그랬군요. 일시불 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3분기 때 좀 나온 부분인 거죠. 네. 그게 4분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매출도 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꺾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마진이 꺾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꺾인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4분기 때는 이제 5G 장비 관련해서 설치가 조금은 기대한 것보다는 좀 줄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SKT, KT, LG 플러스가 이번 4분기 때는 장비 그런 수요가 조금은 좀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러면 장비 기업들도 4분기의 매출과 외형과 마진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하고 일본도 5G 상용화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 5G 쪽이 성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22년까지 네. 전국을 통신망 커버리지할 수 있는 기지국 수가 뭐 12만 개, 14만 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뭐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중국은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인구도 많이 있고 수요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상용화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오픈한 기지국 수가 8만 개가 넘습니다. 아, 네.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내년에도 더 많은 기지국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너무나 무한하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년 1분기 때쯤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는 일본도 상용화 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여름쯤에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 앞서서 5G 통신을 상용화할 일정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상용화 일정이 있으니 그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은요 먼저 하다 보니까 납품을 잘 해서 성과를 내었던 레퍼런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 레퍼런스를 그렇죠.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 통신사에다가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기대감은 최근에는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5G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네. 그러면은 화학 정유 쪽을 네. 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학 정유 쪽이 계속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전 세계 화학 제품의 수요의 거의 80~90%가 다 중국 내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1년 반 동안 이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제 중국 내수 그런 화학 제품 수요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화학 제품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이든 뭐 대한유화든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유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한때 정제 마진이 BEP보다 넘었던 때도 있었어요. 했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나라 국내 정유 기업들은요. 중국 쪽과 중동 쪽, 미국 쪽 이쪽 지역의 정유 시설에 대한 가동률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중국의 소규모 그런 정제 시설로 보고 있는 우리가 티팟이라고 하는데 네. 이쪽도 가동률도 거의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요. 아, 예. 그러니까 즉 중국에 있는 정유 시설들이 가동률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셰일 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지금도 셰일 가스는 최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막대하게 나온 부분을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도 우리가 ECC라고 하는데 그런 에탄 크래커들이 가동률이 커지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정제 마진이 좋아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뭐 그나마 좋은 부분이 기대할 것이 내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뭐 IMO 2020 관련해서 황산화물 규제 관련한 이슈 때문에 이제 벙커 수요가 줄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정유주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제 마진에는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이 지금요 2001년 이후로 18년 만에 최저치예요 지금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정제 마진이 마진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마진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요. 마이너스 1.1달러거든요 지금요. 예.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종도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좀 보수적으로 네네. 보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또 사우디 아람코 상장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 화학 정유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예. 우선은 화학업종 먼저 보면요. 이 아람코가 내세우고 있는 기조가 영어로 좀 보면 네. 오일 투 케미칼. 예. 석유에서 화학으로. 예. 단순하게 이제 정제만 하는 기업들도 다 화학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만큼 이제 화학 업종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화학 업종만 혼자 잘하고 있었던 그런 능력을 이제 뛰어넘어서 정유 회사들도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SK이노베이션이나 GS칼텍스, S오일도 다
일부 화학 쪽도 케미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학업종은 경쟁이 더 좀 치열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람코가 상장하면서 이제 기업 가치도 높게 받고 싶고, 또 상장한 이후에 주가도 올라가면 다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마 아람코 주가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국제유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마 당연히 그러겠죠. 아람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원유 파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더 감산을 해서 예. 유가를 $50, 66달러 밴드 내에서 더 올리고 싶겠죠. 네. 근데요, 아람코가 또는 오펙에서 감산하게 돼서 유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싶다 한다면, 그러면 또 올라가면 또 미국에 있는 셰일이 생산을 더 하게 됩니다. 네. 아마 내년에는요, 예. 지금 올해도 물론 올해 3분기, 4분기에도 내내 50, $60 밴드 내에서 WTI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근데 내년에도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그 아람코 쪽과 오펙 쪽에서의 힘겨루기, 또 미국과의 힘겨루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긴 시간 동안 유가는 50에서 60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런 횡보하는 밴드 내에서는요, 뭐 기업 경영을 할 때는 변수가 별로 없을 수 있는 건 좋지만 마진을 낼 수 있는 차익 기회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제가 너무 안 좋은 내용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화학업종보다는 정유업종은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좋은 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뭐냐면 네. 어쨌든 아까 내년부터 이제 IMO 2020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유를 정제하다 보면요, 좀 높은 그런 비중으로 우리가 벙커CU라고 하는데 잔사유가 나오게 돼요.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찌꺼기거든요. 예. 찌꺼기 같은 경우를 이제 일부 선박에다가도 선박유로 썼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네. 황산화물을 3.5에서 0.5로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유업체들이 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잔사유를, 벙커CU를 어떻게 또 한번 처리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처리를 잘만 해도 우리가 비용을 아끼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다른 나라 기업들은 실력이 좀 많이 좀 미천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정유 4사들은요, 예전부터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강점이 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용어로 이거를 이제 고도화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벙커CU를 다시 한번 재처리해서 다시 한번 해서 또 좋은 그런 뭐 휘발유, 뭐 나프타, 뭐 등유, 경유 다양한 분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우리가 고도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고도화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네. 벙커CU를 다시 또 사들여서 또 정제해서 좋은 퀄리티가 있는 걸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율인데, 현대 오일뱅크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네. 그리고 GS 칼텍스랑 S-오일이 30% 중반, 초반, 그리고 그나마 좀 안 나온다고 하는 SK이노베이션이 29%. 잘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와봤자 고도화 비율이 20%대 초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정유업종도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는 IMO 2020 관련해서 다른 나라 정유기업들보다 그런 고도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좀 경쟁에서는 앞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나라 정유기업들보다 마진은, 영업이익률은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은 네. 좀 있다. 네. 오늘은 좀 여기까지 네.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반도체랑요, LCD, OLED, 또 제약 바이오, 5G, 화학 정유, 이 전반적으로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저희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요, 좋아요와 알림,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